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근데 부동산 대책이 보니까 이상하더라. 그래요. 서울 아파트 공급 정책이 빠져있죠. 빠져있었다. 저번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신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여기까지 살펴보았죠. 공급을 억제하는 거죠. 또 고가의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래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이라기보다는 뭔가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재건축 규제 강화부터 봐야 되겠죠. 재건축 규제 강화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규제가 있더라도 대폭 완화해서 빨리빨리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격 안정 정책이죠. 10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아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인 것처럼 하면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걸 핑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토지에 있어서 경제적 평등인 거죠.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그거는 상균주의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대생산 시설, 대기업의 국유화, 토지의 국유화. 근데 국유화를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한 것이죠. 재건축 규제 강화를 보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강화는 노무현 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도입되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조합원들이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고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당하게 되었다. 그렇죠. 재건축하면 그래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부분 빼앗아 가겠다. 그러면 잘 개발 안 하려 하겠죠. 이 공급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책은 공급량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 공급자의 이익을 제한하면 공급자의 공급해야 할 동기가 약해진다. 자연히 원활한 공급은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럼 그 이상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기면 공급해야 되겠어 생각하고 있는데 빼앗아 가겠어. 그러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더 기다리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1940년 무렵까지 토지를 국유화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산주의를 수용했다는 거죠. 국유화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고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이 드러나죠. 토지의 국유화 정책은 소유의 제한과 재산 침탈 정책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한을 해야 되겠다. 국유화까지는 안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재건축 개발의 이익을 빼앗겠다는 말은 노골적으로 재산을 침탈하겠다는 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시도는 처음은 아니었다. 유사한 일이 노태우 정부 때도 있었다. 시행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비슷한 시도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공급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잘 되지 않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한 것이었지 재산 침탈이 목적은 아니었다. 공급부터 하고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나온 거죠. 노태우 잘못한 거예요. 또 다른 이가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요. 재건축이 시행되면 기존의 주택 소유주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데 이 경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 당시 그랬죠. 용납 못하겠다. 재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건 불로소득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았죠. 공급을 막은 거죠. 왜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핑계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이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최대한 공급하게 해야 되니까 오히려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거죠.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노무현은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으니 재건축 이익을 정부 역시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아니 그 가격 올라간 주택 가격 올라간 게 정부가 정책을 잘 써서 국토 개발을 잘하고 발전시켜서 그렇지. 뭐 너희가 잘해서 올라간 거냐? 우리가 올려준 거니까 우리가 빼앗아 갈 거다. 그게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죠. 하지만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국토를 개발하고 주택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근데 그게 왜 그래 정부 역할을 했다 시작. 네 역할이지 그게 뭐 당연히 세금 받고 하는 네 역할이지 그게 그걸 가지고 왜 보상을 바라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정부 역할이죠. 당연히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고 또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야 되고 그것도 그 정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국민들은 세금을 낸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별도의 보상을 바라는 일은 불이한 일이다. 또 돈 받고 일했다는 거예요. 또 돈 달라면 그게 불이한 일이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하고 돈 받았는데 이미. 또한 재건축 조합원지의 양도금지, 안전진단 강화, 그래요. 재건축 연한 연장 등 다양한 규제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소유권을 부정하고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이다. 그렇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원지는 소유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죠. 뭐 소유권이 있어야지 재건축 조합원지를 줄 거 아니에요. 재건축 조합원지는 주택 소유에서 비롯된다. 재건축 조합원지를 넘기면 분양권을 넘기게 되고 나아가 주택 소유권을 넘기게 된다. 그렇죠. 분양권을 받게 되죠. 나중에 주택을 받을 수 있죠. 하여튼 뭐 넘기면 다 넘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소유권 제한인 동시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침해한 것이다. 아니 뭐 내 걸 내가 팔든 말든 왜 간섭을 해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재산 침탈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침탈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나 불러서 관리들이 재산 침탈한다는 거예요. 이 재산 침탈이죠. 소유권에는 처분권이 있잖아요. 내가 보고 팔든 말든 그걸 못하게 하면 소유권 제한인 거죠.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재건축 건물의 안전진단 강화는 소유권을 제한한 동시에 재산을 침탈한 행위이다. 안전진단 강화는 뭔가요? 안전진단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기능적 노후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이다.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안전하네 개발하지 마 이런 거죠. 노무현은 구조적 결함이 심각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재건축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요. 그럼 되나요 안 되나요? 안전하지 않으면 무조건 재건축하게 해야 되겠죠. 안전하면 어떤가요?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안전해도 소유권 있는 사람이 나 내 돈 내서 다시 재건축할 거야, 재개발할 거야. 그걸 왜 간섭을 해요? 뭐 스마트폰을 쓰는데 고장 날 때까지 써야 되냐는 거예요. 못 쓸 때까지 써야 되냐는 거예요. 멀쩡해도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지. 소유자 마음이지. 개인 소유 주택은 개인의 판단에 입각해 처분할 수 있다. 설사 안전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재건축을 원하면 할 수 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자동차를 탈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될 때까지 자동차를 처분하여 새 차를 구매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한다면 소유권이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법은 웃음거리를 따릅니다. 그렇죠 뭐 소유권자가 자동차 멀쩡해도 그냥 나 새 차 살래 하고 자기가 구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죠.
즉 안전을 핑계로 정부가 재건축을 제한하는 일은 소유권을 침해한 일이다. 소유권을 침해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일은 근대국가 수립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한국과 같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장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요.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되고 소유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죠. 민간 기업을 육성하는 게 이제 근대국가 수립의 핵심이 되잖아요. 산업화하는 거. 소유권은 어지간하면 철저하게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 소유권은 절대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타인이나 타집단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하니까 그냥 재건축하지 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동차 안전하니까 바꾸지 마.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못 쓸 때까지 써.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를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어지간하면 다 허용돼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진단으로 재건축을 제한하는 법은 원래부터 있던 법이 아니다. 왜 그런 법은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시기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 재건축 사업 추진 요건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명문화되었고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전형적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그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그 노무현 때 시행되었었다는 의미지. 그 김대중하고 노무현은 전형적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라는 인사라는 거예요. 이유도 안 되는 것으로 소유권을 제한하잖아요. 재건축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재건축은 낡은 주택을 걸고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더 급등하게 된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규제 강화로 사업 속도가 늦춰졌고 그 사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가격이 치솟았다. 이는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가설이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응? 그렇죠.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했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며 2007년 당시 6억, 7억 원대였던 강남 아파트가 2025년에는 25억 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2007년에 한 6억 정도, 6억대에 거래되던 게 2025년에는 26억대에 거래되더라. 그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집을 못 짓게 하니까 일어나는 거죠. 서울 쪽에 아파트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꾸준히 계속 지어야 되는데, 못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폭 규제를 완화해서 몽땅 다 개발해버렸으면, 다 6억대 25평 기준으로 강북은 더 싸겠죠.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때 공급 안 하니까 이제 지금 어떤가요? 얼마에 공급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루면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요. 노무현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노무현 때문에 6억 하던 주택이 26억에 이제 사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강남만 그렇긴 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대출
대출 규제는 노무현 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이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하는데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폭 축소하였다. 그래요. 한 70% 하면 더 집을 사기가 용이해지고 80%가 되면 더 사기 용이해지죠. 40%로 하면 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 전에 비해서. 예컨대 수도권 투기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를 40% 이하로 제한하여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6억 원 이상의 자기 재산을 보유해야 했다. 이는 사실상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였다. 그전에는 김대중 때는 한 70%, 80% 했는데 40%까지 낮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대출 규제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장하는 차별 정책으로 신분 제도를 금지하는 근대국가에서 용인되지 않는 행위이다. 그렇 당연하죠. 즉 기존에 재산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만 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법이다. 모름지기 정부라면 재산이 충분히 없더라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 정부와 개인이 공동으로 구매하여 정부의 지분을 개인이 장기적으로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만 집사 이런 정책이죠. 노무현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한정 대출을 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와 개인이 공동으로 구매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요. 이제 그건 전문적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차별 정책은 용인될 수 없다. 주택을 구매할 때 개인에게 대출을 허용하는 일은 김대중 정부가 최초이다. 개인에게 금융 혜택을 주는 일은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대출 규제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일은 용인될 수 없다. 근대국가 수립에 장애를 일으키는 비반시장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시장을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출 범위를 가지고. 뭐 금리로도 그렇게 하죠. 금리를 급락시킨다.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대출도 막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차별 정책인 거죠.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규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일관돼야 된다. 함부로 변동시켜서 안 된다. 특히 뭐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된다. 딱 기준을 정해놨으면 그 기준을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계획을 세우면 잘 연구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변경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겠죠. 기준을 한번 정하면 바꿔서는 안 된다. 함부로 정책을 가지고서 가격을 조정하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 차별 정책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펴보았듯이 노무현은 경제적 평등을 중시하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산 침탈을 함부로 한 인물이다. 그거 봤잖아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 재산 침탈도 함부로 하잖아요. 남의 재산을 함부로 침탈하잖아요. 왜 네가 이익을 내 이러면서. 근대국가 수립 조건 중에 중시해야 될 게 소유권 재산 핵심이 되는 거죠. 괜히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함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이기 때문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범죄시하였으며 반시장적 조치로 주택가격을 조정하려 하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별적 조치까지 취했다. 이러한 행위는 정면으로 근대국가 수립에 반발한 행위로 대형 범죄에 속한다. 예전에 다 얘기했죠. 공산주의 국가 봐라 어떻게 되는지 수백만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가난과 고통 속에 살지 않느냐. 경제적 평등 실현하겠다면서
그런 거 하니까 다 설명했죠. 그보다 더 큰 대형 문제가 어딨냐 그 말인 거죠. 노무현이 2009년 5월에 자살했는데 죽어 마땅한 인간을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가 데리고 간 것이다. 자살했으니까 누군가가 데리고 간 거죠. 마음에서. 죽어 마땅한 인간 맞죠. 괜히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잠깐 소개했지만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막 시장을 파괴하려 했죠. 뭐 그래요.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한 소유권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또 그 재산을 잃게 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라. 소유권과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재산하거나 파괴하려는 이는 교화하거나 죽여야 하며 그러한 이들로 구성된 집단은 즉각 해산하라. 얼마나 재산을 침탈을 많이 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려고 많이 했나요? 교화하거나 죽여야 되는데 실제로 죽이지 않았죠. 근데 탄핵하기 위해서는 탄핵했어야 되고 죽여야 될 누군가 죽였으면 그 사람은 한국을 위한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6억짜리 아파트를 26억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괜히 써놓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작용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였으니까. 괜히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무현은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려 했지만 공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은 강북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된 뒤 실제로 강북 지역에서 재개발을 실시했다.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을 선정해 사업을 시작했고 장이, 노량진, 답심리, 아이언, 신림, 봉천 등 다수 지역도 개발되어 적게는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의 아파트가 공급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2011년 10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사인 박원순이 집권하자 박원순은 강북 개발을 중단시켰는데 중단되기 전까지 약 15만 채 정도 공급되었다.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3, 4년, 한 4년 정도 안정이 됐죠. 원래 목표는 30만 채였다. 이명박의 유턴 정책으로 인해 새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안정되었는데 그 중요한 요인이 됐죠. 그게 전문 아니라 하더라도 박원순이 아파트 공급을 중단한 3년 뒤 2014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중단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박원순이. 그러니까 2013년부터 올랐다는 말도 있죠. 2011년 10월이니까 12년부터 시작하면 12, 13, 14, 한 2년 뒤로 보면 되죠. 2년 뒤에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울은 다른 주요 도시들에 비해 아파트가 부족하다. 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아파트 비중이 높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개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원순이 중단해서 그런 거죠. 박원순도 오래 했잖아요. 서울에는 아파트가 190만 채로 제일 많죠. 근데 비중을 보면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서울 주민들만 따져도. 부산광역시는 어떤가요? 한 70% 보급됐죠. 대구광역시는 76% 보급됐죠. 인천광역시는 68%한 거의 70% 보급됐죠. 광주광역시는 81% 보급됐죠. 대전광역시는 76%죠. 울산광역시는 74%죠. 세종특별시는 87%죠. 제일 덜 공급된 곳, 서울 빼고도 몇 프로 보급됐나요? 70% 보급됐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특별시는 60%밖에 보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일 낙후돼 버린 거죠. 그 비중으로만 따지면 주택이
부산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 30만 채가 더 공급됐어야 되는 거죠. 한국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아파트가 70% 이상 보급되었다. 70% 이상이잖아요, 다. 평균 내면, 서울 빼면 81%도 있고 이러니까, 87%도 있고 이러니까, 한 70, 한 5, 6%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서울은 60% 정도만 보급되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 최소 10%에 해당하는 약 30만 가구가 덜 보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로 잡아도 최소 30만 개 이상이 덜 보급되었다. 특히 서울 주변 도시들에는 서울에 직장을 지닌 이들도 100만 명에 이른다. 서울에 출퇴근하는 이들도 한 1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겠죠. 서울 집이 비싸니까 못 사는 거지. 그러한 이유로 그들 중 구매를 갖춘 이들은 서울 아파트를 특정 시점이 되면 구매하게 된다. 구매를 갖췄어요. 그럼 사겠죠, 뭐. 즉, 서울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은 수백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중단 없는 개발 외에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 시점에 없다.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다 일단 구매를 갖춰야 되고, 또 그래도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지진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사게 되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데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구매력이 있다 해서. 전재산이 10억인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1억 떨어지면 타격이 크잖아요. 빠지겠다 싶으면 사는 거죠. 박원순이 중단시키자 2년 만에 상승하지 않았는가. 그게 이렇게 이제 또 세월이 흐르고 이러면 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고 구매력이 생기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 보급률과 서울 아파트가 상승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 필요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 보급률과 서울 아파트가 상승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잘못된 거다. 한국에서는 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 그런 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이 비중을 보여준 게 아니죠. 전화기가 아무리 많아도 핸드폰이 나오면 누구나 핸드폰을 갖고 싶어 하고 그래요. 스마트폰이 나오면 핸드폰을 버리고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전화기와 핸드폰을 합치면 전화기 보급률은 100%가 넘을 거 아니에요.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한 150, 50% 될 거 아니에요. 몇 프로 될 수도 있고. 근데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해서 안 팔리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원시 시대 한국인들은 동굴에서 살았다. 초가집이 나오자 한국인들은 동굴을 버리고 초가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럼 그 당시 동굴하고 초가집하고 합치면 주택 보급률이 100% 넘죠. 그렇다고 초가집에서 안 사냐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들 대부분은 초가집에서 살았다. 그렇죠. 형편이 나아진 사람들은 한옥에서 살았고, 형편이 나아진 사람들은 초가집을 버리고 한옥에서 살았다. 그럼 초가집하고 한옥 합치면 100%가 훨씬 넘었다 해서 한옥에서 안 살려 하냐는 거예요. 또한 양옥이 등장하자 형편이 나아진 이들은 초가집이나 한옥을 버리고 양옥을 구매해 살았고, 아파트가 나오자 한옥이나 양옥을 버리고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 동굴, 초가집, 한옥, 양옥, 아파트 다 합쳐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으면 무엇하겠는가? 아파트 보급률이 100%가 안 되는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최소 10명 중 9명은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주택 보급률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거죠. 물론 서울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은 없었지만
노무현이라고 하여 아파트 공급 정책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3년 9월 15일 2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판교, 동탄,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등 총 12곳의 신도시를 지정해 개발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실시했다. 서울은 막아버리고 주변 도시들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노태우가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보완책으로 서울 주변 도시들을 이용한 것과 달리 노무현은 서울 개발을 막고 주변 도시들에서 아파트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안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사람들이 노무현이 뭐 균형 발전을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했다. 지역 평등 정책 아니냐.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서울은 교육, 금융, 정치의 중심지죠. 무엇을 해도 쉽죠. 그래요. 그런데 주변 도시들에서 아파트를 대거 공급했어요. 주거 환경도 좋죠. 산업이 노무현 이후부터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 균형 발전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선 해야 될 것은 서울의 집이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서울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택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또 산업이 또 다른 곳에 퍼지겠죠. 근데 이제 수도권 여러 도시에 주택을 왕창 공급해놨어요. 사람 구하기도 쉬워요. 금융 지원도 받기 쉬워요. 그럼 당연히 산업이 다 서울에 쏠리게 되는, 수도권에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